그 입 닥치지 못해? 감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내가 뭘 보고 살아왔는데? 네가 감히! 그의 외침이 산속에 울렸습니다. 추석날 오랜만에 친정선산을 찾았던 날이었죠. 차례를 마치고 산길을 내려오던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돌처럼 굳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넌 평생 나를 속였어.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의 발길이 제 몸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몸이 휘청이며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그가 그렇게 분노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감춰졌던 비밀이 천천히 세상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보는 앞에서 날발로 찬 남편, 추석날 그 인생 개박살 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에 불이 켜졌습니다. 해숙분식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김혜숙은 묵묵히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6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고추장을 큰 냄비에 풀고 설탕과 간장을 넣어 저으면서도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많이 오시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엔 아무도 없었지만 곧 사람들로 붐빌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특히 오늘은 수요일 무료 나눔데이였으니까요. 가게 한쪽 벽에는 손으로 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무료 나눔데이입니다. 누구나 오세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곧았어요. 해숙은 떡볶이 떡을 한 움큼 집어 끓는 물에 넣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죠. 낡은 보행기를 밀며 천천히 들어온 할머니는 해숙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해숙이 왔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따뜻한 거 드셔야죠. 해숙은 재빨리 의자를 빼며 할머니를 앉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그릇과 어묵 국물을 내놓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나이에 공짜로 얻어먹기가 미안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머니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한데요. 해숙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겐 이 가게를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6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수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남편에게는 더더욱 비밀이었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건물은 해숙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 신앙보다 헌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 그래서 해숙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시골에 작은 땅 하나 있다고만 둘러댔죠. 7시가 되자 가게는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친 청소부 아저씨들, 등교 전 아이들, 혼자 사는 노인들까지 모두가 해숙분식으로 모여들었어요. 무료 나눔데이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아줌마, 오늘도 감사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떡볶이를 입에 물고 인사했습니다. 교복은 낡았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해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순대 한 접시를 더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해숙을 바라봤죠. 이것까지요? 그럼 공부하려면 배가 든든해야지. 옆 테이블에선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근데 해숙이네는 대체 뭘로 먹고 사는 거야? 맨날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기만 하고. 그러게. 가게 매출도 별로일 텐데 말이야. 해숙은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평소처럼 대답했죠. 사람 덕에 살죠, 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현실이 있는데 남편은 뭐래? 해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양반은 교회 일로 바빠서 여기엔 관심도 없어요. 실제로 남편 박태주는 이 가게를 무시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장사라며 늘 비웃었죠. 어제도 퇴근길에 들러서는 한마디 던지고 갔었어요. 이 돈 안 되는 가게는 언제 접을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와서 헌금이나 좀 내. 해숙은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설거지만 했습니다. 남편이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교회를 빌미로 그 건물을 빼앗으려 할 게 분명했죠. 9시가 되자 가게는 더욱 북적였습니다. 무료 나눔데이 소문이 퍼지면서 처음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엔 임신한 젊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정말 무료인가요? 그럼요. 편하게 드세요. 해숙이 떡볶이를 내밀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일을 잃어서 한 달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김밥 한 줄과 계란찜까지 가져왔죠. 아기 생각해서라도 든든하게 드셔야죠. 앞으로도 배고프면 언제든 오세요. 여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오가 가까워지자 해숙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지만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났어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서진이었죠. 38살의 서진은 늘 계산적이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또 이러고 계세요? 어서 와. 점심 먹으러 왔니?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서진은 가게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걱정 마. 다 방법이 있어. 해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서진의 의심 어린 눈빛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이? 말을 하다 말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버님은 또 교회 건축 헌금 때문에 난리시던데요. 그래. 뭐, 늘 그렇지.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욕심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서진이 나간 후 해숙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도 손님은 끊이지 않았죠.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는 아이들이 들러배를 채웠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해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눴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숙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 건물로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님은 생전에 늘 말씀하셨죠. 돈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해숙은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죠.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열어야 했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해숙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 비밀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남편이 알게 되는 날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일요일 아침 8시 박태주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66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죠. 목사 가운을 입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헌금이 좀 나올까? 혼잣말을 하며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교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교인은 겨우 3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나이 든 어르신들이라 헌금도 변변치 않았어요. 태준이 목사가 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벌려다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죠. 그때 친구 하나가 조언했습니다. 교회 해봐. 세금도 안 내고 헌금은 계속 들어오고 목사 타이틀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갖다 바쳐. 그 말에 혹한 태주는 곧바로 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신앙심은 없었지만 성경 구절 몇 개쯤은 외울 수 있었죠. 목사 안수를 받고 작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빚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었고 건물주는 매달 월세를 올려달라고 압박했어요. 여보, 교회 갈 시간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태주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숙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태주는 아내를 보며 또다시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돈 안 되는 가게는 또 열 거야?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쉬죠. 쉬든 말든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와서 봉사나 해. 교회 청소할 사람도 없는데. 해숙은 대답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남편의 불평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도 태준의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건축 헌금이 목표의 절반도 안 돼. 이러다 교회 문 닫겠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뭘 도와? 돈은 사람이 내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며 혈관이 붉어져 나왔죠. 해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건 이제 무의미했으니까요. 교회에 도착하자 몇몇 교인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태주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아멘, 목사님. 교인들은 태준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목사의 진짜 얼굴을 몰랐으니까요. 예배가 시작되고 태준은 강단에 올랐습니다. 성경책을 펴들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이러니했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헌금 액수로 가득했으니까요. 설교를 하는 내내 그는 교인들의 주머니를 훑어봤습니다. 누가 얼마나 낼지 계산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말을 하다가도 그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5만 원은 내겠지. 저 집사는 10만 원쯤?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자 태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헌금 봉투가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며 누가 얼마를 넣는지 은근히 살폈죠. 실망스러운 액수를 본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아멘. 예배 후
태주는 재정부장을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성실한 집사였죠. 오늘 헌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150만 원 정도입니다, 목사님. 겨우 그것뿐이야? 태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교인분들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형편이 어려우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건물주가 또 월세 올린다는데.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밖에 있던 교인들이 놀라 쳐다봤죠. 태주는 황급히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헌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겠어. 40일 작정 헌금으로. 또요? 작년에도 했는데. 뭐? 또는 무슨 또야? 교회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 집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의 독선적인 태도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목사에게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은 또다시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신 친정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시골 땅이라도 팔아서. 그 땅은 부모님 산소 근처라 못 팔아요. 해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시골 땅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당신은 늘 그래. 교회 일에는 관심도 없고 돈 한 푼 안 내면서. 저도 형편이 어려워요. 가게도 겨우 유지하는데. 그 가게 대체 왜 하는 거야? 돈도 안 되는데 맨날 공짜로 나눠주기만 하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아내를 노려봤죠. 해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현실을 좀 봐.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신호등에 멈춘 태준은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해숙이 놀라 몸을 움츠렸죠. 태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인데도 교인들한테 무시당하고 돈도 없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윗부분이 훤히 드러났죠.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태주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장부를 꺼냈죠. 빨간 글씨로 적힌 마이너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교회 빚,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죠. 좀 드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누가 교회 걱정을 해? 태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또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아내를 쳐다봤죠. 당신 혹시 숨긴 돈 없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가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매출도 없는데 어떻게 유지하는지. 해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죠. 제가 아끼고 또 아껴서 하는 거예요. 숨긴 돈 같은 거 없어요. 태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밤이 되자 태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 대출 이자, 생활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는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저 여자는 뭘 믿고 저렇게 태평한 거야? 속으로 투덜거린 태주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오히려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태주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아내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죠. 순간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방을 열어봤어요. 지갑, 휴대폰, 화장품 정도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죠. 실망한 태주는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아내 가방까지 뒤지고.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은 그를 점점 더 비뚤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으며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죠. 태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6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화요일 새벽 4시 해숙은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어 서재로 들어갔죠.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보였어요. 80억 4천만 원. 이번 달에 들어온 임대료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6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었죠. 해숙은 통장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 보였죠. 모두 해숙이 몰래 돕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할머니, 학원비가 없어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있는 가족들까지. 해숙은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최영숙 할머니였죠. 무릎 수술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해숙은 망설임 없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익명으로 설정했죠. 다음은 김민준이라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수학 학원비가 부담돼서 그만둔다고 했었죠. 해숙은 6개월치 학원비인 180만 원을 학원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역시 익명으로요. 민준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네. 혼잣말을 하며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남몰래 사람들을 돕는 게 그녀의 진짜 삶이었죠. 남편은 절대 알아선 안 될 비밀이었지만요. 1시간 동안 해숙은 12명에게 총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병원비, 학원비, 생활비 등 각자 필요한 곳에 쓰일 돈들이었죠. 모든 송금을 마치고 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서둘러 금고를 잠그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분식집을 열기 전 남편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해숙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으니까요. 6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식탁에 앉았죠. 오늘도 그 가게 열 거야? 네, 당연하죠.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네. 태주는 투덜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봤죠. 혹시 어디서 돈 받는 거 아니야? 가게 매출로는 절대 유지가 안 될 텐데. 해숙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껴 쓰는 거예요. 아껴 쓴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잖아. 매주 공짜로 나눠주는데.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해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동네 분들이 가끔 재료 같은 거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해숙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렸죠. 최영숙 할머니였습니다.
누가 병원비를 대신 내줬다는데 혹시 해숙이 네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형편이 어려운데요. 해숙은 모른 척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참 이상해. 누가 이런 큰 돈을. 좋은 분이 계신가 봐요. 어서 수술 받으셔야죠. 전화를 끊고 해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돕는 게 오히려 더 행복했으니까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진짜 나눔이었죠. 오전 10시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정희 씨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늘 밝은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가가 붓고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 정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정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죠. 사실은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인데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서. 해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는 늘 성실하게 일하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해숙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출도 다 거절당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정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해숙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오늘 밤에 꼭 도와주겠다고. 오후가 되자 남편이 불쑥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태주는 가게를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손님도 별로 없네. 이럴 거면 차라리 문 닫아. 오늘은 좀 한가한 날이에요. 한가한 날? 맨날 한가하잖아. 태주는 비웃듯 말하고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현금은 겨우 3만 원뿐이었죠. 이게 오늘 매출이야? 네,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서요. 점심 지나도 별로 안 들어올 것 뻔한데. 태주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게 이곳저곳을 살펴봤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죠. 재료는 어디서 사와? 시장에서 싸게 사와요. 돈은? 이 매출로 재료를 살 수 있다고? 해숙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추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모아둔 돈? 얼마나 되는데? 얼마 안 돼요. 그냥 비상금 정도. 태주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더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가게를 나갔죠. 헌금이나 좀 내. 교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남편이 떠난 후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더 캐물었다면 들킬 뻔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해숙은 또다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다시 서재로 들어갔죠. 이번엔 정희 씨 남편의 수술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해숙은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라 당직 직원만 있었지만 충분했죠. 박정혜 씨 남편분 수술비를 대납하고 싶은데요. 익명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요? 5천만 원입니다. 지금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송금을 완료하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일 정희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해숙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황급히 금고를 닫고 책장 뒤로 밀어 넣었어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책 좀 보려고요. 새벽에 무슨 책을?
태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해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한 권 집어들었죠. 요즘 잠이 안 와서요. 책 읽으면 잠이 올 것 같아서.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해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침실로 돌아온 해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지켜야만 했어요. 남편이 알게 되는 순간 그 돈은 전부 교회라는 명목으로 사라질 테니까요. 엄마, 아빠, 잘하고 있죠? 해숙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해숙만의 비밀스러운 행복이었죠. 목요일 오후 2시 이서진은 시댁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죠. 특히 그 작은 분식집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이번 달 교회 재정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빨간색 숫자로 가득한 서류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천만 원.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는 파산 직전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돈도 안 되는 가게를 고집스럽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버티는 거야?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게는 누가 봐도 적자였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평소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벌써 25년째 운영되고 있었죠. 시댁에 도착한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는 교회에 가고 시어머니는 가게에 있을 시간이었죠. 서진은 주변을 살피며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서진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액세서리 정도였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러다 옷장 안쪽에서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자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엔 분식집의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더욱 이상했죠. 매출은 하루 평균 5만 원도 안 됐는데 재료비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매일 손해를 보고 있잖아. 서진은 가계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재료비 옆에 작게 메모가 있었죠. 후원금으로 충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후원금? 누가 분식집에 후원을 한다고?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가계부를 제자리에 놓고 다른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화장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게 매출로는 절대 이런 돈이 나올 수 없는데.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다시 넣고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서진아.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어머님. 서진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차 마실래? 보리차 있는데. 네, 주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가게는 잘 되세요? 그냥 그래. 먹고 살만해. 그런데 제가 보기엔 힘드실 것 같은데요. 매출도 별로고. 해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해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죠. 그냥 아는 분들이 도와주셔. 재료 같은 거 싸게 구해주시고. 거짓말이었지만 서진은 더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죠.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가게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데? 매출도 없는데 계속 운영하시잖아요. 게다가 매주 공짜로 나눠주시고.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 교회는 빚더미인데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도와주실 분이 아니야. 돈이 있으면 벌써 도와주셨겠지.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어요. 분명히 시어머니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다시 시어머니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손님은 2명뿐이었죠. 서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를 관찰했어요. 해숙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떡볶이를 담아주면서도 늘 한 국자 더 얹어줬죠.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3,000원이에요. 여기 10,000원. 아니에요. 거스름 돈 가져가세요. 됐어. 그냥 가져. 해숙은 억지로 거스름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서진은 속으로 계산했죠. 이런 식이면 하루 매출이 정말 5만 원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최 사장이었죠. 혜수가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다 알아. 우리 애 학원비 내준 거. 혜숙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서진의 귀가 쫑긋 세워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익명이라고 했지만 난 알아. 이 동네에서 그런 큰 돈을 선뜻 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최 사장은 해숙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며느리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말 아니에요. 다른 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게. 하지만 정말 고마워. 최 사장이 나간 후 서진은 시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애써 모른 척 설거지를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방금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한 거야. 학원비를 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낸 게 아니라니까. 해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이제 확신했죠. 시어머니는 분명히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인터넷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김혜숙?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해 봤지만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었죠. 대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야? 서진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습니다. 후원금, 학원비, 500만 원 현금. 모든 게 수수께끼였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 돈의 출처를 모르겠다. 가게 매출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 지켜봐야겠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다. 서진은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가게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 작은 가게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까? 서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금요일 아침 7시 박태주는 교회 재정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죠. 이번 달 월세 300만 원, 전기세 60만 원, 수도세 20만 원, 헌금으로 들어온 돈은 150만 원 뿐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메꾸란 말이야.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거실에 있던 해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태주는 서재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아침 준비를 계속했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식탁은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기를 짓눌렀죠. 밥 먹어요. 해숙이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태주는 인상을 찌푸린 채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신 친정 딱 말이야. 태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해숙의 손이 순간 멈칫했죠. 그게 왜요? 그거 팔아. 지금 당장. 그건 안 돼요. 부모님 산소 근처라서 못 팔아요. 해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산소가 뭐가 중요해? 교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안 돼요. 그건 절대 못 팔아요. 태준은 숟가락을 내던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넘어질 뻔했죠. 해숙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럼 대체 뭘로 사냐고. 당신 그 가게로 뭘 버냐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해숙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사람 덕에 살아요. 동네 분들이 도와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공짜로 도와줘? 세상에 공짜는 없어.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죠. 그는 해숙을 노려보며 한 발짝 다가섰어요. 솔직히 말해. 어디서 돈 받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점점 위험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줘요. 제가 아껴서 쓰는 거라니까요. 아껴서? 매주 수백 명한테 공짜로 주면서? 태주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해숙은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거짓말하는 거 보면 알아. 당신 눈빛이 흔들려. 저 가게 가야 해요. 늦었어요. 해숙은 서둘러 식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추궁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태주는 해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망가지 마. 오늘은 반드시 대답 듣고 갈 거야. 나요. 아파요. 해숙이 팔을 빼내려 했지만 태준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는 해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시골 땅 말고 다른 재산 없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떨어? 뭔가 숨기고 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죠. 없다니까요. 왜 자꾸 이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집사였죠. 태준은 마지못해 해숙의 팔을 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받는 동안 태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숙은 그 틈을 타 재빨리 가게로 향했죠. 가게에 도착한 해숙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오전 10시 며느리 서진이 불쑥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어머님 가게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시고. 그래? 네. 어제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머님이 돈을 어디서 구하시는지 아냐고.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죠.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 가게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해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아버님, 교회는 빚더미인데 어머님은 돈 걱정 없으신 것 같아서요. 누가 돈 걱정 없대? 나도 힘들어. 그런데 왜 매주 공짜로? 그만해. 해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죠. 해숙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 애썼어요.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가봐.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태준이 또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교회 장부를 들고 왔죠. 이것 좀 봐. 이번 달 적자가 300만 원이야. 태준은 장부를 해숙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해숙은 장부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이 어렵다는 사람이 매주 수백 명한테 공짜로 준다고? 태준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죠. 시골 땅이라도 좀 팔아. 그럼 교회 빚을 갚을 수 있어. 그건 안 된다니까요. 왜? 대체 왜 안 돼? 태준이 카운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해숙은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교회가 망하는 게 더 창피하지. 태주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의심, 며느리의 눈초리,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죠. 새벽 3시 해숙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 임대료 80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들통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특히 남편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해숙은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남편이 알게 되는 날, 이 모든 나눔은 끝날 테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황급히 금고를 닫고 책장 뒤로 밀어 넣었어요.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서 뭐해? 책 좀 보려고요. 태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재를 훑어봤습니다. 책장, 책상, 서랍까지.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요즘 당신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안 숨겨요. 태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서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반드시 알아낼 거야.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집착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는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공포가 해숙을 짓눌렀죠. 아침이 밝아왔지만 해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했어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오늘도 버텨야 해. 해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남편과 며느리의 의심, 그리고 언젠가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가게 문을 열며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요였죠. 엄마,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해숙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한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을 뿐이었죠. 그날도 손님들은 왔고 해숙은 웃으며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을까? 해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해숙은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해숙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고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가 곧 폭풍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이 그녀의 모든 비밀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요. 화요일 오후 4시, 이서진은 시댁 우편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한 심부름이었죠. 가게가 바쁘니 우편물 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서진은 열쇠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광고 전단지와 청구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진은 무심코 우편물을 꺼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맨 아래 있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봉투 겉면에 적힌 발신처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남구청에서 왜 편지가 왔을까? 시골 땅이라더니 왜 강남구에서 우편이 오는 걸까?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여다봤죠. 수신인은 분명히 김혜숙이었습니다. 잘못 온 우편이 아니었어요. 2025년 재산세 고지서. 봉투창을 통해 보이는 문구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재산세라고. 시골 땅에 대한 재산세일까? 아니면 열어볼까?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는 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종이를 펼치는 순간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건물명 해숙타워. 과세 대상 상가 건물. 건물가액 630억 원. 서진은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 630억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잘못 본 게 틀림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630억 원짜리 건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 이게 대체.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시골의 작은 땅이라고 했는데 630억 원짜리 건물이라니. 재산세 금액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 분기만 8억 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돈을 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서진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층수는 12층, 연면적은 5,000평. 모든 층이 임대 중이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가게를 그렇게 운영했구나. 서진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공짜로 나눠주고 학원비를 대주고 병원비를 내주던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쳐서였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교회비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헌금을 모으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630억 원이나 되는 건물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속임수야. 완전히 속인 거라고.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구겨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넣기가 어려웠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해.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시아버지가 알아야 할 사실이었어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630억 원이면 교회 빚은 물론이고 새 건물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게 뻔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도 알려야 해. 이건 온 가족의 일이야. 서진은 우편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는 서재에 계셨죠. 서진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죠.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의 노크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들어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태주는 책상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죠. 무슨 일이니? 아버님, 이거.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뭔데? 어머님 우편물인데요. 제가 가져다 드리려다가 실수로 봤어요. 태주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번, 2번, 3번. 계속 확인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죠. 어머님 명의로 된 건물이래요. 서울 강남에.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이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630억 원이요, 아버님. 그 말에 태준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시골 땅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630억?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평생을. 어쩌면 이유가 있을지도. 이유? 무슨 이유로 남편을 속여? 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쾅 하는 소리에 서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나는 교회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저 여자는 630억을 숨기고 있었어.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죠.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아버님, 진정하세요. 서진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주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재로 돌아왔어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한 증거. 태주는 바닥에 떨어진 재산세 고지서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집사람한테는. 네, 아버님.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욕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죠. 과연 잘한 일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주는 저녁 식사 내내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해숙은 평소처럼 반찬을 먹고 차를 마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요즘 가게는 잘 돼? 태준이 불쑥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럭저럭요. 돈은 넉넉해? 그냥 그래요. 왜요? 해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태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해숙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주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거짓말쟁이. 완전히 속였어. 태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이 빨라졌어요. 630억 원. 그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죠. 내 몫이야.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야. 태주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숨긴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자신도 쓸 권리가 있다고, 추석 때 성묘 가자고 해야겠어.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음험했어요.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갔지만 태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630억 원이라는 숫자로 가득했어요. 욕심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린 순간이었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다가올 추석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요. 추석을 이틀 앞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해숙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명절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해숙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올해는 평화로운 명절이었으면 좋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해숙은 뒤집개로 전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전이 예쁜 색을 냈죠. 명절만 되면 남편이 교회 헌금 타령을 하곤 했는데 올해는 좀 조용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태준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올해 추석엔 성묘 좀 가자.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뒤집개를 든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귀를 의심했죠. 성묘라고요. 결혼한 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묘를 제안한 적 없던 남편이 갑자기 성묘를 가자고 한다니. 뭐라고요? 성묘 가자고. 당신 부모님 산소 말이야. 태주는 여전히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입가만 올라가 있을 뿐 눈은 웃지 않고 있었죠.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무슨. 명절인데 조상님께 인사드려야지. 해숙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성묘는커녕 차례 지내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목사라며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거부하던 남편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가야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태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했으니까요. 정말 가실 거예요? 그럼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좋겠어. 며느리랑 손녀도 데리고. 해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한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변한 걸까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해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주는 그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재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며칠 전 준비해둔 서류가 들어 있었죠.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서, 그리고 각종 동의서들, 모두 인터넷으로 찾아 출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태주는 서류를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630억 원짜리 건물. 그것만 손에 넣으면 교회는 물론이고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었죠. 아내가 숨겨온 재산은 당연히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태주는 확신했습니다. 산소 앞에서 한다면 거절 못할 거야.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가신 장인 장모 앞에서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아내도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효녀인 아내의 성격을 이용하는 계획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며느리 서진을 불렀습니다. 내일 성묘 간다. 준비해.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서진은 순순히 대답했지만 표정은 불안했어요. 시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재산세 고지서를 전해준 이후 시아버지는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도 데리고 와. 네. 그런데 아버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님이 순순히.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시아버지를 말릴 수는 없었죠. 추석 전날 밤 해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온 가족이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아뵙는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남편이 변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내일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해숙은 이불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남편을 정식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죠. 하지만 옆방 서재에서 태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계산을 했어요. 명의 이전만 받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죠. 630억. 내 거야.
태준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분노, 그리고 욕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 과일, 전, 나물. 산소에 가져갈 제수 음식들이었죠.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해숙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침 9시 며느리 서진이 손녀 하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11살 하윤은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오늘 산소 가는 거 맞죠? 그럼.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뵈러 가는 거야. 저 처음이에요. 하윤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 해숙은 웃음 지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10시에 출발했습니다. 태준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조수석에는 해숙이, 뒷좌석에는 서진과 하윤이 탔습니다. 차 안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날씨 참 좋네. 해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태준은 대답 없이 운전만 했죠.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윤은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풍경을 찍고 있었어요. 산과 들판이 지나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죠. 아이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요. 1시간쯤 달렸을 때 태준은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동작이었죠. 백미러로 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도착해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짧게 대답했어요. 응. 10분 정도.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을 뵙는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남편의 이상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까? 거절하면 어떻게 설득할까? 계획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죠. 드디어 산소가 있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네 사람은 짐을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해숙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태준은 뒤에서 가방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서류가 구겨질까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곧 산소예요. 해숙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태준은 그 미소를 보며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욕심이 그 감정을 삼켜버렸죠. 이제 시작이야.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성묘길이 곧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요.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잘 정돈된 봉분이 보였어요. 해숙의 부모님이 나란히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해숙은 무릎을 꿇고 앉아 봉분 앞에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엄마, 아빠, 딸 왔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는 순간이었죠. 감격스러웠습니다. 태준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방을 꼭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제수 음식 놓을게요.
며느리 서진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떡, 과일, 전이 봉분 앞에 놓였어요. 하윤은 옆에서 휴대폰으로 풍경을 찍고 있었죠. 할머니, 증조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찍어라.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은 신나서 이것저것 촬영했어요. 봉분, 음식, 가족들. 모든 걸 영상으로 담았죠.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동안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태주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죠. 여보.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해숙은 남편을 바라봤죠. 왜요? 얘기 좀 하자. 태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어요. 해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죠. 그게 뭐예요? 당신이 서명해야 할 서류야. 태준의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 큰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강남에 있는 당신 건물 말이야. 내 이름으로 넘기자. 태준의 말에 해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건물, 강남, 명의 이전, 모든 게 드러났다는 뜻이었어요. 비밀이 들통난 겁니다. 당신 어떻게 재산세 고지서 봤어. 630억짜리 건물이더군.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해숙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종이가 바람에 날려 봉분 앞에 떨어졌죠. 나한테 시골 땅 하나 있다고 거짓말했지? 평생 나를 속인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해숙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수작이야. 부부인데 왜 숨겨. 630억을 숨기고 나는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어. 태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당신이 알면 빼앗아갈 줄 알았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빼앗다니. 부부 재산인데 무슨 빼앗아. 교회 명목으로 다 쓸 거잖아요. 사람들 돕는데 쓰고 싶었어요. 사람들 돕기는 나부터 도와야지. 태주는 바닥에서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해숙 앞에 휘둘렀어요. 지금 당장 여기 서명해. 도장 찍어. 싫어요. 절대 못해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태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그건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한테 줄 수 없어요. 장인 장모님 앞에서 이래? 효녀인 척하면서 남편은 배신해? 태주는 봉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부모님 산소를 보며 울음을 참았어요. 부모님이 계셔도 못 줘요. 당신은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태준의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해숙에게 다가섰어요. 지금까지 누구 덕에 살았어? 목사 사모로 대접받고. 대접이요? 교회 빚 때문에 매일 눈치 보며 살았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하윤을 뒤로 빼며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하윤은 무서워하면서도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명할 거야, 말 거야? 안 해요. 절대로.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거짓말쟁이년. 태준이 소리치며 해숙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해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았죠. 어머님,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윤은 겁에 질린 얼굴로 할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땅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돌에 찢어진 거였죠. 당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태주는 다시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발로 해숙의 옆구리를 찼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해숙이 신음을 냈습니다. 옆으로 쓰러지며 땅을 움켜쥐었어요.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발길질을 했죠. 평생 날 속였지. 630억을 숨기고. 아버님, 그만하세요. 서진이 소리쳤지만 태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다시 한번 발이 올라갔죠. 할아버지. 하윤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발이 멈췄어요. 손녀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죠. 땅바닥에 쓰러진 해숙은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옆구리를 감싸쥔 손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진이 다가가 해숙을 일으켰습니다. 해숙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눈물과 흙이 뒤섞여 있었죠. 할머니. 하윤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해숙은 손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술이 떨려 제대로 웃을 수 없었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했어요. 부모님 산소 앞에서, 며느리와 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겁니다. 나는.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윤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녹화 버튼이 켜져 있었어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폭언, 폭행, 그리고 참혹한 결말까지. 집에 가요. 해숙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여보, 나는. 말하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해숙은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꿋꿋이 걸었어요.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았죠. 태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명의 이전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서류가 날아갔죠. 봉분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해숙의 부모님은 조용히 잠들어 계셨죠. 하지만 그 앞에서 벌어진 참극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건 끝났어요. 630억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심했어요. 서진이 부축하며 응급실에 데려갔죠. 진단 결과는 갈비뼈 금이 간 것과 타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폭행입니까?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어요. 서진이 대신 대답했죠. 네. 신고해야 할까요? 일단 진단서는 끊어드릴게요. 경찰 신고는 본인 의사에 달렸습니다. 해숙은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혼 40년 만에 받는 폭행 진단서였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하윤은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이거 어떡하지? 하유는 고민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무서웠어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고민 끝에 하유는 영상을 엄마 서진에게 전송했어요. 카톡으로 보냈죠.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뭐야? 서진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밀치고 발로 차는 장면이 보였어요. 소리까지 생생했습니다. 비명, 욕설, 신음소리까지. 이걸 어떻게 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어요. 명백한 폭행의 증거.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치부이기도 했죠. 이 영상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교회 장로님께 영상을 보여드리기로 한 거예요. 교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목사의 진짜 모습을. 장로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 목사님이십니까? 네. 어제 추석에 찍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인을. 장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40년간 목사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었죠.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다른 장로님들께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교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5명의 장로가 모였어요. 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영상을 재생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욕설, 폭력,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영상이 끝나자 한 장로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돈 때문에 부인을 폭행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받으면서 이런 짓을. 장로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목사를 존경하며 헌금을 바쳤죠. 그런데 그 목사가 돈에 눈이 멀어 폭행까지 저질렀다니. 목사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서요. 만장일치였습니다. 5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어요. 박태준의 목사직은 즉시 박탈되었죠. 그날 저녁 영상은 교인들의 단톡방에 퍼졌습니다. 한 장로가 올린 거였어요. 순식간에 30명의 교인 모두가 봤죠.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다니. 그동안 속은 건가요? 헌금 돌려받고 싶어요. 교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1명, 2명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죠. 태주는 집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비난과 질책이었죠. 당장 목사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악마의 탈을 쓴 목사.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영상이 퍼진 지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였어요. 목사님, 아니 박태준 씨.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임시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목사직 박탈입니다. 장로님, 제 말 좀.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사례비도 반환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하는 신호음만 울렸어요. 태주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틀 후 영상은 지역 언론까지 퍼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교인에게서 영상을 받아 기사를 쓴 거예요. 목사, 아내 폭행 영상 논란. 600억대 재산 다툼 끝 폭력 행사.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죠. 목사가 이래도 되나요? 돈 때문에 폭행이라니. 교회 다니던 사람들 불쌍하네요. 여론은 최악이었습니다. 태준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나쁜 의미로 말이죠. 그 주 일요일, 교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은 혼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죠. 강단에 올랐습니다. 빈 의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자리였죠.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교회는 메아리만 울렸어요.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겼다는 것을, 신앙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남편이자 해숙의 아들 진우였어요.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봤죠. 아버지, 저희 이사 갑니다. 뭐? 어머니 모시고 따로 살 겁니다. 아버지와는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어머니께 받으세요. 저희는 이제 갑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태준은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의 흔적은 사라졌죠. 사진들도 옷들도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어요. 교회도 가족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죠.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30억을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 돈을 쫓다가 인생을 망친 목사. 그게 박태준의 최후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태준의 눈물처럼. 그는 혼자 앉아 멍하니 비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위선의 가면은 벗겨졌고 진실은 드러났죠. 이제 남은 건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추석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해숙은 새로 지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해숙 나눔센터.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무료 식당, 2층은 공부방, 3층은 상담실이었어요. 강남에 있던 건물 일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지은 곳이었죠. 150억 원이 들었습니다. 해숙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옆구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머님, 준비 다 됐어요. 며느리 서진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해숙과 함께 이곳을 운영하기로 한 거였죠. 아들 진우도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좋은 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서진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처음 해숙을 의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6개월 전 그 사건 이후 서진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깨달았죠. 돈을 숨긴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진짜 나눔을 위해서. 개관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예전 해숙 분식을 다니던 단골 손님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죠. 해숙 씨 축하드립니다. 최영숙 할머니였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해숙이 몰래 수술비를 대준 그 할머니였죠. 할머니, 오셨어요? 당연하지. 이 기쁜 날에 안 올 수가 있나? 할머니는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10시에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해숙은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혜숙입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이 센터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배고픈 분들께 음식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책을, 힘든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돈은 혼자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향기가 납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이에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앞으로 이곳은 모두의 집이 될 겁니다. 언제든 오세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해숙 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분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해숙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혼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해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었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보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분도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이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슬픔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죠. 개관식이 끝나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첫 번째 메뉴는 떡볶이와 김밥이었습니다. 해숙이 평생 만들어온 음식이었죠. 할머니, 맛있어요. 어린아이가 떡볶이를 입에 물고 웃었습니다. 해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먹어. 배부르게.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 일용직 노동자들, 모두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2층 공부방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원비가 없어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들이었어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었죠.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 같이 보자.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오후 4시 한 여자가 3층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해숙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 남편한테 맞았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1시간 동안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해숙은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폭력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행복해야 행복해져요. 용기를 내세요. 해숙은 여자에게 변호사 연락처와 쉼터 정보를 줬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자가 나간 후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 여자처럼 용기를 냈었다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해숙은 1층 식당을 정리하며 서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150명이 다녀갔어요, 어머님. 그래, 생각보다 많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진아, 너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때 손녀 하윤이 뛰어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센터에 들른 거였어요. 할머니, 우리 하윤이 왔네. 할머니, 저도 주말에 봉사할래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하윤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참 착하다. 셋은 함께 센터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이 해숙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며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비밀을 숨기고 들키고 폭행당하고 이혼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당당하게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잘 보고 계시죠? 해숙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누고 있다고. 그날 밤 해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해숙 나눔센터가 문을 열었다. 150명이 다녀갔다. 밥을 먹고 웃는 사람들을 보니 행복했다. 돈은 숨길 때 죄가 되지만 나눌 때 복이 된다. 부모님 말씀이 맞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일기장을 덮으며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죠.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해숙에게도 진짜 봄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비밀도 두려움도 없는 삶. 당당하게 나누고 사랑하는 삶이었죠. 해숙 나눔센터의 불은 오늘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따뜻한 밥이 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 그것이 해숙이 만들어낸 진짜 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댓글로 따뜻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고양이였습니다.